현지에 있는 유족과 박연수 전 직지원정대 대장 등은 어제 카투만두 티칭 국립병원에서 부검 등을 통해 두 사람의 신원을 최종 확인하고 화장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등은 수습한 유해와 함께 내일 오전 입국한 뒤 두 사람의 추모 조형물이 있는 충북 청주 고인쇠 박물관 근처에서 추모 행사를 열 예정입니다. 그동안 출입 제한 기준이 없던 수술실 등의 외부인 출입이 제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오늘부터 입법 예고했습니다. 오늘 밤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중부 내륙과 전북, 경북 지역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토요일이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중부지방은 낮까지, 호남과 영남 내륙은 오후에 산발적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 1시간에 20mm 안팎의 강한 비와 돌풍이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KBS 1라디오 6시 뉴스 아나운서 박태원이었습니다. 6시 5분입니다. KBS 지극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국가안전기획부는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목표로 대학가와 노동 현장에서 사회주의 혁명 투쟁을 선동해온 불법 지하 조직인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즉 산호맹 수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1990년 10월 30일 KBS 뉴스9. 당시 노태우 정부는 산호맹에 대한 총력 대응에 나서는데 당시 정부 대변인 최창윤 공보처 장관, 정부는 고 강경대군의 장례식을 빌미로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일명 산호맹입니다. 사회 혼란을 조성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되는 정형근 안기부 수사 담당 차관보. 수사 결과 산호맹은 결정적 시기에 폭력혁명 계획을 실천하고 있는 남로당 이후 최대 규모의 사회주의 혁명 지하조직임이 밝혀졌습니다. 산호맹 조직의 우두머리 백태웅 씨는 사형을 구형당하고, 서울지방검찰청은 오늘 이른바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산호맹 중앙상임위원장 백태웅 피고인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백태웅 씨, 이른바 산호맹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을 민주화운동 심의위원회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습니다.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더욱더 이념적으로 폭이 넓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호맹 부설 연구단체에서 활동한 조국 울산대 교수,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돼서 당시를 회고하는데, 저는 28년 전 그 활동을 한 번도 숨긴 적이 없습니다.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20대 청년 조국, 부족하고 미흡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후보자가 정권 전복을 획책했던 산호맹 일원이었다며 공세. 김영우 의원. 만약에 그때의 생각이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면 조국의 사회주의 계급혁명, 현재 진행형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에 대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반박. 대통령도 노태우 군사정권의 후임자입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 분위기상으로는 그 당시 청년들은 그럴 수 있어요. 당시 청년들은 그럴 수 있었다. 전동아일보 기자였던 이완배 민중의 소리 기자. 전두환 노태우의 나라는 결단코 나라가 아니었던 겁니다. 길바닥에서 학생을 패서 죽이고요. 총을 쏴서 길 가던 행인을 죽이고요. 고문을 해서 사람을 죽이고, 최루탄을 사람 얼굴에 직사해서 죽이고, 광주에서 수백 명의 무고한 시민을 죽이고, 민간인 1,300여 명을 사찰하고, 길거리 카페에 보안사 요원이 서빙을 보고, 마르크스 책을 갖고 다닌다는 이유로 간첩으로 몰리고, 그걸 나라라고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어떤 경로로 산호맹에 가입했는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장담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1991년은
지금의 눈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지옥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땐 그랬지. 또한 그런 이력도 나중에는 충분히 납득될 수 있는 과거란 이야기이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태웅 씨를 새누리당이 영입하려 한 점을 들며 새누리당은 다 아시다시피 2012년 총선에서 당시 산호맹의 대표 인물격이었던 사람을 영입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땐 그랬지. 참 어렸었지. 뭘 몰랐었지. 설레는 젊음 하나로 그땐 그랬지. 참 느렸었지. 늘 지루했지. 시간아 흘러 그땐 그랬지. 시린 겨울 맘 졸이던 합격자 발표 날에 부둥 켜안고서 이제는 고생 끝 행복이다 내 세상이 왔다. 그땐 그랬지. 참 세상이라 참 세상이라 만만치 않더군. 사는 건 하루하루가 전쟁이더군. 철없이 뜨거웠던 첫사랑에 쓰렸던 기억들도 이젠 안주거리. 땀에는 세상이 무너진다. 모두 끝난 거다. 그땐 그랬지. 참 옛말이라 참 옛말이라 틀린 게 없더군. 시간이 지나가면 다 잊혀지더군. 참 세상이라 참 세상이라 정답이 없더군. 사는 건 하루하루가 연습이더군. 밤새워 뒤척이며 잠 못 들다. 오디오 파노라마 들으신 다음 나온 노래는요, 카니발의 그땐 그랬지였습니다. 자, 데빌 가브리엘님, 양마와 천사, 이런 필명을 쓰고 계신데요. 평화의 댐 짓는다고 그때 초등학생에게 500원에서 1000원 걷던 시절. 그땐 그랬지. 예, 그땐 그랬습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2부 시작했습니다. 2부는 전국 방송입니다. 6시 5분부터 합류하신 분들 계신데요. 5시 5분부터 함께 하신 분들 계십니다. 자, 7시까지 함께 가시죠. 네, 팟캐스트에 매일 방송 파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놓친 방송, 다시 듣고 싶은 방송 팟캐스트에서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생방송 현장을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으로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조진주 씨입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막말 비난을 쏟아낸 것에 대해 성숙한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대화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따른 청와대 대응을 두고 직무유기, 북한 눈치 보기 이데올로기가 빚은 대북정책 참극이라며 규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의 74억 원대 사모펀드 투자 약정 논란과 관련해 74억 원은 약정의 한도로 정해진 것이지 그만큼 투자한 것은 아니라며 법적으로 문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오는 18일 서울 현충원에서 거행됩니다. 추도식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낙연 국무총리, 여야 5당 대표가 추모사를 하고 2천여 명의 추모객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신고업체인 서울반도체에서 용역업체 직원 6명이 방사선에 피폭돼 2명은 손가락에 통증과 홍반 등 이상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를 발표하기 닷새 전에 안보를 이유로 한 수출 규제는 무역 투자 자유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펴낸 것으로 밝혀져 모순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미국 국채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난 가운데 국내 채권 시장에서도 오늘 국고채 3년물과 10년물의 금리차가 1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좁혀졌습니다. 장단기 금리차 축소나 금리 역전은 통상 경기 침체의 전조로도 여겨집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뉴스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진짜 뉴스를 찾는 뉴스 감정쇼 뉴스 진품 가품. 네,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예리한 시선으로 가짜 뉴스를 골라주는 전문 팩트 특공대원 사단법인 평화나무 뉴스 진실성 검증센터장 권지영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광복절 어제 여러 시민단체들이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녁에는 일본 아베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가 있었고 낮에는 보수단체 집회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현장 다녀오셨다고요? 네, 보수단체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네. 우선 어제 보수 집회는 우리공화당을 위시해서 박근혜 탄핵은 무효라고 외치는 쪽이 있었고요. 네. 또 정광훈 씨가 대표회장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태극기 부대와 손잡고 열린 집회 이렇게 크게 양진영으로 나뉘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 두 단체,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를 주축으로 한 한기총 그리고 우리 공화당을 위시한 또 그룹들 미묘한 갈등 관계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렇죠. 예. 네. 우리 공화당은 그 탄핵 자체가 무효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주장하지 않으면 진정한 우파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탄핵 있습니다. 무효를 외쳐야 한다. 탄핵 무효를 외쳐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이분들은 오후 1시에 서울역에서부터 집결해서 모였습니다. 네. 그리고 저녁 시간까지 정말 지치지 않고 집회를 이어갔는데요. 네네. 우선 현장 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네. 나가서 쓰세요. 며칠 전부터 후지 테레비가 저희를 취재하고 있는데요. 혹시 저쪽에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후지 테레비 분들 이렇게 단상에 잠깐 모셔서 이 뜨거운 열기 한번 보여드려도 될까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영웅입니다, 여러분.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의 반일 선동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 함께 국사 싸워 이깁시다. 악파들이 제대로 아직 침투 못한 교회, 사찰, 성당들을 우파의 기본과 중심으로 지켜야 합니다. 싸워나갑시다. 대한민국의 적은 누구예요? 자유민주주의의 적은 누구예요? 대한민국을 지켜내자. 지켜내자. 대통령. 네, 대통령은 박근혜고 자유민주주의의 적은 문재인이다. 네. 뭐 이런 구호가 들리고 있습니다. 네. 기승전 문재인 대통령 몰아내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후지 TV가 우리를 취재하고 있다. 단상에 모셔서 이 뜨거운 열기를 보여줘도 괜찮겠냐. 이렇게 말한 내용도 있었네요.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김세희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전 MBC 기자. 네. 예.
네, 이렇게 참석자들한테 이렇게 뜨거운 열기를 보여줘도 괜찮겠냐라고 양해를 구하니까 환호가 터져 나왔죠. 네. 다른 날도 아니고 광복절입니다. 네. 그런데 반일 감정을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일본 언론을 모시고 이제 한 겁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지금 현재 국민들을 반일 감정을 갖게끔 선동하고 있다. 네. 이런 문제인식을 갖고 있는 건데 이럴 때 후지 TV를 단상에 올려서 단상에 올려서도 아니고 단상에 모셔서라고 하셨죠. 네. 반일 감정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있는 보수단체 회원들에게 보수단체 회원들의 그 열기를 네. 보여주자 이런 말을 한 거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좌파로부터 종교를 지켜야 한다 이런 말도 들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주장은 강용석 변호사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육이든 언론이든 다 좌파에게 빼앗겼다. 근데 좌파들이 한 번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20년, 30년 만에 꾸준하게 이렇게 작업을 했었고 그래서 모든 것이 이렇게 좌파에게 넘어갔는데 좌파들이 아직 제대로 침투하지 못한 곳이 바로 교회, 성당, 사찰이다. 이런 네. 곳들을 우파의 기본과 중심으로 지켜야 한다라고 핏대를 올리면서 말한 겁니다. 네. 사실 정교분리 원칙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종교를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이념의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 여겨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그건 뭐 이게 의견이고 주장이니까 네. 뭐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서 사실적시를 한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 사실들 발언했던 내용 중에 사실들은 다 진실에 근거한 것인지 네. 팩트 체크를 하셨다고요? 네. 첫째로 이제 이곳에 나온 분들의 주장은 박근혜 탄핵은 무효다라는 거니까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죄가 없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박 전 대통령은 다 아시겠지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네네. 1심 재판부가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그리고 2심 재판부는 5년에 추징금 25억 원을 선고했죠. 네. 그리고 또 대기업들의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정유라 씨 승마 지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은 바 있고요. 네. 또 2015년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친박계 인물들이 당시 새누리당 경선에 유리하도록 공천에 개입한 혐의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요. 네, 그래요. 특히 그 국정농단과 관련해서는 3심 네. 대법원 판결을 남겨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1심, 2심 결과를 보면은 유죄라고 보기에 뭐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이네요. 예. 네. 근데 그런데, 무죄라고 주장한 부분은 일단 사실에서 많이 이탈한 그런 주장이라 할 수 그런데 있겠고요. 이날 집회에서 한 어르신 참석자로부터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궤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궤변입니까? 네, 예.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말 죄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천에서 온 어르신이었는데 네.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주장해야 빨리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과 비교할 때 너무 오래 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주장해야 빨리 나올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재작년 3월에 이제 그 수감됐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또 네, 둘째로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언이었는데요. 네. 지금 대한민국의 1등 브랜드가 삼성전자가 아니라 임대가 됐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상가와 점포가 모두 문을 닫게 된 건 좌파가 경제를 망쳐놨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박 의원의 주장은 자영업자들이 모두 폐업을 하게 됐다. 뭐 이런 주장이잖아요. 모두 문을 닫게 됐다라고 표현했습니까? 네, 모두라고는 말은 안 했는데 네. 임대가 대한민국 브랜드의 1등이 됐다. 1등 브랜드가 됐다. 뭐 이런 주장을 그래요. 펼쳤습니다. 사실 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어려운 상황인 거는 뭐 맞습니다. 불문가지인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 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추세인가요? 뭐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이 발표한 2019년 국세 통계 1차 조기 공개에 의하면요. 네. 지난해 자영업자 신규 사업자는 늘었고요. 네. 폐업자 수와 폐업률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 자영업 신규 사업자는 124만 2,756명으로 전년보다 8만 3천 명가량 늘었습니다. 네. 반면에 폐업자 수는 83만 884명으로 전년보다
7천 명가량 줄었고 네. 폐업률이 한 11%였는데요. 전년보다 0.7%포인트 감소한 네. 수치입니다. 다시 요약하자면은 이제 폐업자 수는 줄고 네. 폐업률은 줄고 네. 신규 사업자는 늘었다. 네. 이런 얘기네요. 예. 사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네. 이런 어려움들을 모두 현 정부의 어떤 잘못인 것처럼 다 몰아가고 있고 네. 이렇게 수치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도 계속해서 왜곡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뭐 어쨌든 뭐 이런 말로써 이 지금 자영업자의 상황, 소상공인의 상황이 문제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맞습니다. 그러나 이 또 상황을 너무 과장, 네. 확대하는 것도 문제다. 이런 그렇습니다. 지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공감해서 이런 말들을 하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네, 집회 현장에서 나온 한 어르신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동안 언론이 태극기 집회 소식을 제대로 보도해주지 않았다. 특히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 주장 집회에서 발생한 사망자 소식을 언론이 하나도 해주지 않았다. 이런 당시 주장을 보도했어요. 펼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 뉴스 모니터를 쭉 했었는데. 네, 예. 그렇죠. 사실 이 주장은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가 지난 7월 26일에 국회에서 한 발언하고도 일치하거든요. 네. 뭐 말씀하셨지만 이때 당시에 사망자 보도를 언론에서 굉장히 다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네, 사고 당일에도 MBC나 SBS, TV조선, YTN 등이 보도했고 뭐 노권뉴스와 연합뉴스, 한겨레 등에서도 경찰이 현장에서 용의자를 검거했다는 소식까지 보도를 했고요. 그 다음 날도 노컷뉴스, 뭐 진보 언론으로서 민중의 소리라든지 이런 언론 매체들도 다 보도를 했고요. 네, 그리고 한 달 뒤에 4월 19일에 또 추가 사망자가 발생했을 당시에도 뭐 KBS나 SBS, 국민일보, 매일경제, 한겨레 다 소식을 전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어르신에게 저는 언론으로 보도를 접했는데요, 라고 여쭤보니까. 나는 뉴스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말하자면 언론 보도를 보지 않아서 보지 못한 건데 보도하지 않았다고 우기는 셈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요. 리섭 TV요? 리섭 TV? 리섭 TV가 그 유튜브 채널 이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얘기해 주신다고요. 지난번에 한국콜마 회장이 직원들에게 틀어줘서 논란이 됐던 게 바로 리섭 TV입니다. 리섭 TV에서 이 논란이 있고 그리고 한국콜마 회장이 이제 물러난 후에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요. 본인 때문에 굉장히 죄송하다.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게 죄송하고 그리고 가짜뉴스를 나의 무지로 인해서 유포해서 죄송하다. 정말 후회하고 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할 줄 알았냐? 라면서 또 조롱하는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문제는 제가 좀 팩트체크할 부분은요. 이 리섭TV 그 한국콜마 회장이 틀어줬던 그 리섭TV 영상 중에서 가짜뉴스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좀 황당했던 가짜뉴스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반일 프레임으로 한일 동맹을 깼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딸기 케이크를 선물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것을 거부했다. 뭐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딸기 케이크를 수령하지 않았다. 먹지 않았다. 나는 단 것을 안 먹는다고 거부했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일본을 방문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본이 딸기 케이크를 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요. 반일 감정이 확산한 후가 아니라 2018년 5월 9일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오찬에서 취임 1주년 기념으로 딸기 케이크를 선물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때 그 케이크에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축하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요.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감사를 전했고 아베 총리에게 다음에 한국에 방문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일본 측이 딸기 케이크를 선물한 것에는 사실 의도가 좀 있었거든요. 2018년 2월 평창 올림픽 당시에 동메달을 획득한 일본 컬링팀의 그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한국 딸기가 놀랄 정도로 맛있다고 말을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사이토겐 농림수산상이 선수들이 하프타임 때 한국산이 아니라 일본산 딸기를 먹었다면 더 기분이 좋았을 것이다. 그리고 일본 대표팀 선수들이 먹은 한국산 딸기는 사실은 일본 품종의 뿌리를 둔 거다. 뭐 이런 주장을 또 한 겁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제 딸기를 가지고 뭔가 두 나라 간에 이게 그 다툼이 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일본에서 선물한 딸기를 맛있게 먹는다면 일본 딸기 홍보에
활용됐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럴 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딸기 케이크를 사실 먹지 않았기 때문에 잘한 일이라는 칭찬의 목소리가 그때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딸기 케이크를 이 논란이 있었던 게 마치 이 바닐 프레임을 정부가 이렇게 주도하에 했었고 그럼에도 일본이 통 큰 마음으로 선물했는데 또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한 것처럼 옹졸하게. 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몰고 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스 진품가품 사단법인 평화나무 권지연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윤여은 씨. 네, 퇴근길 정체와 함께 사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 북수원 부근 2, 3, 4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6km 구간에서 정체가 심합니다. 광주원주고속도로 광주 쪽도 사고 여파로 공지암 2터널에서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은 서해대교 3차로에 장애물이 있고요. 서울 쪽은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 휴게소와 매송에서 용담터널, 또 서서울 요금소와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노포 분기점 부근 4차로에 1톤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고요. 이후 금호 분기점 부근 4차로에는 사고가 생겨서 3km 정체입니다. 계속해서 서울 방향 수도권 정체는 기흥동탄에서 수원과 판교 분기점, 또 달래내에서 반포 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은 안현 분기점에서 송내와 노우지 분기점에서 자유로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처음에 만난 오늘 국회의 모습이 내일 총선의 결과로 나타난다. 만약 내일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면 그 결과는 몇 대 몇? 21대 총선을 예측해본다. 2020 의석전쟁. 이 분야 최고의 예언가라고 이렇게 대본에 적혀 있는데 이거는 뭐 내년 4월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4월 지나면 그 실력이 드러나겠죠. 자, 뭐 그 전에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시사평론가 최스트라다무스, 최모스, 안녕하세요. 최영일 평론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여론조사 기관보다 잘 맞힐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촉이 나을 수도 있어요. 사실 여론조사, 우리나라 특히 그 여론조사는요, 선거 여론조사는 네네. 대선 때만 잘 맞고요. 맞아요. 예. 총선은 지역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250개가 넘으니까. 네, 2016년 바로 네. 지난 대선 때도 아니 총선 때도 네. 많이 이제 틀려서 좀 당혹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당장 뭐 시도지사 선거도 틀리고요. 대통령 하나만 거의 적중해요. 네. 예. 저는 숫자만 맞추면 되잖아요. 예, 그렇죠. 네. 예, 예.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여론조사보다는 촉, 또 동네 골목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의 촉이 어떨 때는 더 맞기도 하더라고요. 아니요, 지금 아이디어가 떠올랐네요. 네. 어쩌면 총선을 앞두고 혹시 무스 리서치를 만들어야 될지 무스 모르겠습니다. 리서치. 네네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영일만 맞힌다 해서 영일만 리서치 하다가 영일만 리서치. 그럼 포항 쪽에서만 영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일만 리서치. 예. 자, 어제는 74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네. 이번 광복절을 맞는 의미가 남달랐고요. 뭐 저는 사실 동의는 안 합니다만은 뭐 SNS 돌아가 보면은 뭐 내년은 한일전이다, 뭐 남북전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냥 정치는 저는 우선 제일 중요한 건 경제. 네. 올해 하반기 경제, 정부의 노력. 네. 지금 뭐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좀 부양이 되고 있는 이유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런데 내년 4월 총선 전에는 아마 연말 연초 올해 이제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네. 혹은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상황이 많이 좀 작용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일본과 어떤 관계를 갖느냐, 일본에 네.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 이게 선거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까? 선거의 변수, 내년 선거의 변수는 크게 안 될 것 같고 워낙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아서 백색 국가 제외의 어떤 실제적인 실천, 이 일본 쪽에서 우리에 대한 실천, 그것이 완화든 아니면 압박 강화든, 혹은 또 우리가 이제 일본에 대응하는 상호적인 방식, 이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제 광복절 경축사를 두고 여야가 갑론을박을 180도 벌였는데 다르더군요. 사실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는가 여기에는 관심이 쏠렸지만 여야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건 별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뻔할 뻔하거든요. 네. 야당은 비난하고 여당은 부른할 것이고.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걸 조금 이제 이 시야를 확장해 보셔야 돼요. 네. 최무스의 놀라운 점은 뭐냐면 이런 예. 거예요. 예. 조금 조망을 해보면 국제 여론을 보면 경축사에 대해서 국내외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네. 뭐 일본 언론 다 주목했고요. 네. 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이라든가 해외 언론도 네. 이 한일 경제 갈등 어떻게 되나 예. 문재인 대통령이 또 강하게 이 일본을 쏘아붙이면 네. 더 확전되는 것 아닌가 다 지켜봤는데 네. 뉴욕타임스 만족.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일본에 대해서 대화 제스처를 취했다. 네. 굉장히 한일 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살아났다. 음. 일본 내부의 언론이 대체로 호평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거사, 역사 문제 언급을 자제하고 네. 톤다운을 했고 예. 무엇보다도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는 등 이 극우 성향의 산케이 신문조차도 네.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신호를 보였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무슨 말하는지 촉각을 곤두세웠군요. 곤두세우고 있었던 거고 다 예. 어제 그 얘기를 했어요. 무시하는 듯 예. 보였는데. 그런데 딱 두 세력이 같은 입장으로 반대를 합니다. 자유한국당 예. 환상이다. 환상? 네. 아, 그냥 몽상가의 꿈일 뿐이다. 예, 그래서 이제 예. 굉장히 평가절하하고 폄하했죠. 또 한 세력이 있었는데 네. 어디가 이 경축사를 완전히 이렇게 무시했는지 아세요? 북한이죠. 그렇죠. 예, 네, 북한. 참 특이한 일이죠. 예. 자유한국당과 북한은 대척점에 있는데 네. 어쩌면 그렇게 경축사에 대해서는 동일한 입장을 보였을까? 아주 이제 좀 신통한 대목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양쪽 입장은 다르죠. 왜냐하면 예.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히 남북 통일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에는 네. 이 통일 한국으로 전 세계 6위의 경제 대국이 돼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제 비전 제시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건 저희 세대에게는 너무 익숙한 거예요. 지난 20세기에 전반부 우리 윗세대의 염원은 뭐냐면 독립이었고요. 네. 독립 이후에 그럼 이 21세기에 접어들 때까지 우리 세대의 염원은 이루지 못한 통일이에요. 분단이 큰 문제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잘 비전으로 정리했다. 근데 이제 민주평화당 얘기에 저도 동일해요. 네. 멋진 비전을 제시했고 옳은 방향이지만 어떻게가 빠졌다. 그러니까 how to가 빠졌다. 근데 광복절 경축사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간단하게 구체적인 비전은 3개예요. 경제 강국이 되자. 그리고 두 번째는 교류한 국가가 되자. 네.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평화 경제로 이 토대를 만들자.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네. 흔들지 못하는 나라가 네. 되자. 이제 이런 비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비전 선포였다라고 이해를 하면 굉장히 좋은 방향, 우리 세대까지는 공감되는 것이었는데 구체적인 내용, 실천 방안들은 앞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 실천 방안까지 제시하면 뭐 좋은 말 해줬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실천 방안이 안 나온 건 아니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 분단 극복 통일 문제는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서 역대 정부가 다 이야기했던 겁니다. 네. 심지어는 지난 이 박근혜 정부 때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그리고 사실은 통일은 대박 이렇게 얘기한 것과 자 우리 이제 광복 100주년에는 통일 국가로 세계 6위의 경제 강국이 됩시다라고 네. 얘기하는 게 뭐 크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때는 통일 대박은 박수를 막 치던 분들이 예. 지금은 이제 허황된 환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좀 납득이 좀 덜 되더군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얘기하면은 그건 전략인데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그게 좀 의문이 들어요. 사실은 저는 이 대목을 봐야 되는 게 이 8.15 광복절 하루 전날 이례적으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국민 담화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국회 로텐도 홀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승만 동상 옆에서인데 그게 이제 재헌 헌법 전문 앞이었다고 해요. 해명들이 이제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이야기를 또 했어요. 결국은 시장 경제 또 이제 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수호 제가 보기에는 이건 보수 진보 가름의 기준이 되지 않아요. 누구나 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정당이라면 추구하고 있는 이야기를 또 하시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주 물었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물은 게 뭐냐면 이념이냐 경제냐 선택하십시오. 그런데 어제 이념이 많이 나왔게요? 경제가 많이 나왔게요? 경제가 많이 나왔을 것 어제 같은데. 중앙일보의 헤드라인은요. 광복절 경축사로서는 최초로 경제 기념사가 등장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방점은 경제예요. 그럼 전 황교안 대표가 전날 물은 것에 대통령은 경축사로 답을 했습니다. 경제다. 경제가
경제에 올인한다. 경제가 방점이다. 네. 그랬는데 자유한국당은 그러면 저는 경제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높이 네. 평가한다. 이 정도 한 줄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예. 대부분은 폄훼였습니다. 예. 야당이 그럴 수 있다고. 야당은 비판하는 게 또. 네.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왜 참석을 안 하셨을까요? 그 저기 충칭에. 충경에 가셨다고 네네. 들었습니다. 중경, 예. 충칭 거기도 임시정부 청사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가서 이제 굉장히 긴 또 SNS에 네. 소회를 남기기도 했는데 네. 이 문재인 대통령 경축사에 대한 비판도 들어있죠. 뭐냐면은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정작 나라를 흔드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렇게 비판을 또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763번 쓰시는 분. 적의 적은 제휴가 가능하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대통령 담화를 적극 비판한 북한과의 공조를 조속히 추진할 일이다. 자유한국당과 북한이 또 문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 동일한 입장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는 그랬던 적도 있어요. 북풍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총풍이라고도 불렀고. 저 공작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국내 보수당의 국회의원들과 북측이 거래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건 남몰래 거래한 거죠. 뭐 드러내놓고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게 결국은 이제 저 실제 사건을 또 극화하지 않았습니까? 총풍 사건.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까지 가면은 너무 멀리 가는 것 같고. 자, 현재 의석 짚어주시죠. 현재 의석은요. 거의 그대로인데. 하나가 변화가 있습니다. 자, 이 더불어민주당 128석이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110석 그대로인데 그 다음에 이 바른미래당도 그대로입니다. 28석. 그런데 여기서 사당이었던 민주평화당이 깨졌습니다. 14석이었는데 사실은 10석과 4석으로 갈렸죠. 그래서 당권파인 정동영 대표를 위시한 중립파라고도 부르는데 4명이 남았고요. 사실 5명이 함께하고 있는데 박주현 의원 1명은 당적은 또 바른미래당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정당 숫자는 14석 중에 4석이 남았고 10석이 나갔는데 그럼 무소속이 10명이냐? 지금 이들은 이제 이 추석 전에 신당 창당 준비위원회를 만든다고 하고 있고요. 11월 즈음 연내 신당 창당을 또 목표로 하고 있어서 이게 내년 총선이 복잡해지는 게 당명이 하나 늘 것 같아요. 우선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은 팥없는 빵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팥없는 빵이란 이유는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신당이 바람을 일으키려면 3대 요소가 필요한데 하나는 이제 대권주자급 체력 있는 리더인데 리더가 없지 않느냐, 대권주자가 없지 않느냐 이거고요. 두 번째는 분당의 명분이 국민들에게 좀 명확한 메시지로 와닿지 않는다. 어찌 보면 좀 저 공천과 이전 투구를 하다가 빚어진 분당 사태 아니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전국 정당이 될 수 있겠는가. 호남 기반의 지역당밖에는 못 된다. 지금 이런 의원들 비판이에요. 나가는 의원들도 다 호남 기반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국 정당 신당 창당을 한다면 전국 정당에서 좀 골고루 이제 이 의석 분포를 가져와야 할 텐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는 결국은 이게 다시 지역당 아니냐, 호남당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디 갈 것 같아요? 지금 나온 탈당한 분들. 그 10명. 지금 현재 10명. 지금 이 중에 김경진 의원만 무소속으로 남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유성엽 전 원내대표가 됐죠. 유성엽 이 대표 그리고 이제 박지원 의원 등과 함께 새로운 이제 중간지대에서 제3지대 창당을 하겠다. 이거 예전에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지난 이제 조기 대선 때도 들었었던 얘기예요. 그때 그 제3지대 창당이 된다면 그 국민의당이었잖아요. 대권 주자가 반기문 후보도 잠시 나왔었고 등등이었는데 안철수 대표도 그때 극중. 제가 극중 평론가잖아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평론에는 극중이 있을 수 있지만 정치는 극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이제 극중이라고 하는 것, 정치에서 극중이라고 하는 것은 거대 양당 A당과 B당 그 중간에서 정말 자로 잰 듯이 중립을 취하겠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겠다. 자로 잰 듯이 중립을 취하겠다. 김용민 라이브의 모토와 똑같네요. 그러면 저희의 노선하고 똑같은 건데. 그런가요? 그러면은 이제 또 김용민 앵커를 영입하게 됩니까? 이거 무슨 말씀을 아직 하세요? 섭외는 안 들어왔죠? 전 KBS 당에 입당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지금 사실상 이 20대 국회에서
제3당은 설 자리가 없게 됐고 또 네. 미래도 불확실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좀 당구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네. 공을 때리면 이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네. 돌려 맞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부르는 표현이 있죠. 방송 네. 적합용어는 아닙니다. 제3의 베개. 네네네. 세 번째 뭐 튕김이다. 뭐 이렇게 이제 제3의 베개. 네. 예. 그래서 베개요. 그걸 또 베개로 번역을 하시는군요. 그 얼마나 푹신합니까? 좋아요. 자, 그런데 이제 바른미래당이 어떻게 될 것이냐죠. 지금 민주평화당 10명. 네. 이거 왜냐하면 전 쉽게 말씀드리면 정동영 대표는 좌클릭을 하려고 했고 네. 나머지 10명의 비당권파는 이제 우클릭 중도로 가려고 했는데 노선이 달랐기 때문에 깨질 수밖에 없었다. 네. 그런데 지금 민주평화당이 가려고 하는 중도에는 이미 바른미래당이 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네. 과거에 국민의당에서 함께했던 의원도 거기 있고요. 일부 호남계 의원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유승민계, 바른정당계가 있습니다. 그럼 그들하고 또 충돌을 한번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럼 바른미래당도 지금 한 지붕 세 가족인 지가 오래됐거든요. 네. 그러면 내년 총선을 지금 바른미래당으로 치를 것이냐. 아니면 이제 민주평화당이 깨진 김에 뭔가 이제 중간지대 정계 개편이 소폭, 중폭 개편이 있을 것이냐. 그 9명 갖고 글쎄요. 그 9명이 홀로 서기 할 수 있을까? 답이 안 보이는데요. 바른미래당 내년 총선을 거치면서 네. 이 원내 교섭단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현재로서는 무망해 보입니다. 거기에 지금 명운이 달려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20석 이상의 의석을 만들기 위해서 네. 어떤 지지층에 예. 어떠한 메시지를 가지고 호소할 것이며 이 대권 주자급 체력을 누구를 모셔올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이제 안철수 소환론도 등장을 하는 거고 추석 전후에 들어온다 아니다. 정치 재개할 것이다 아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건데 제가 안철수 전 대표면요. 네. 지금 들어와서 이 당에 들어가면 이게 더 쉽지가 않아 보여요.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 이제 알 수가 없는 대혼란의 양상이 이 중간지대에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난 20대 총선 앞두고 제3지대가 통할 수 있었던 것은 네. 이 거대 여당에 맞설 수 있는 네. 그런 야당, 네. 당시로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등이 있었는데 더불어민주당으로는 과연 정권 창출이 가능하겠는가? 회의를 가진 네. 그런 세력들이 따로 나가서 국민의당 만든 거 아닙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여전히 큰데 네. 저는 냉정하게 보면 이게 극중 뭐 이런 얘기가 참 말장난인 게 네네. 좌우 개념이라는 것은 네. 상대적이잖아요. 근데 사실 뭐 네.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네네. 뭐 저기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이나 아니고 당 강령 정강을 보면은 비슷합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아니 그래서 저는 어떻게 예. 생각을 하냐면 그냥 민주라는 의미에서 네. 과거에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있는 거잖아요. 네. 산업화 세력이 지금 굳이 자유민주주의, 네. 시장 경제를 지금도 이제 마치 학습하듯이 가르치고 계시는 황교안 대표가 계신 자유한국당인데 네. 이쪽은 산업화 보수라면 저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은 네. 민주화 보수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민주화에 더 가치를 뒀던 보수 세력이 있는 거고 네. 기성 정당으로서 예. 그들이 집권을 주고받고 해온 거죠. 이제 90년대 말부터. 네. 그런데 굳이 그걸 지금도 뭐 빨갱이라는 표현도 쓰고 아까 저는 그 위험한 보수 집회에 네. 취재를 보내셨어요. 진품 명품 말이에요. 자기가 갔어요. 본인이 간 거예요? 보낸 사람 없어요. 김영민 앵커가 보낸 건 아니고요. 권지현 씨는 자기 혼자 갑니다. 그렇습니까? 예.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위험해 보였는데. 하여간 네. 그 2016년 초만 해도 네. 문재인 대표 갖고 과연 회의론. 정권 교체가 가능하겠는가 이 회의론. 그래서 반문 집단이 그래서 안철수 대표, 박지원 의원 등 탈당이 러쉬가 일어서 제3지대에서 국민의당이 제법 선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과연 그 제3지대 안철수로 대표되는 그 제3지대가 여전히 그 호소력이 있느냐? 그 색깔은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흡수돼 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제3지대가 뚜렷한 인물, 뚜렷한 구호, 뚜렷한 어떤 그런 비전을 갖지 않고서는 이제 양강 구도가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유권자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또 압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양대 세력 쏠림 현상이 내년에 나타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원내교섭단체를 유지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네. 지금 이미 쪼개진 민주평화당, 네. 정의당은 뭐 정의당의 색깔이 있으니까 그대로 갈 것 같은데 얼만큼 더 의석을 늘리고 선전하느냐의 싸움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중간 지대가 구심점을 지금 오히려 회복하기보다는 원심력에 좀 빨려 들어가는 양상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이 혼란은 실상 제3지대의
앞날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빚어진 그래서 문제다. 이 코너에 항상 귀결인데 네. 저는 자유한국당이 잘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중도 보수, 합리적 보수를 다시 흡수해서 과거에 뭐 신한국당부터 한나라당 또 새누리당 초반까지의 어떤 이 지지율과 파워를 다시 이제 응집해내기 위해서는 네. 지금 훨씬 더 쇄신과 혁신을 해야 되는데 네. 자꾸 이제 숙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어서 네. 참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안타깝습니다. 예. 자, 내일 당장 총선이 있다면 내일 총선이 있으면요. 이거 네. 정확합니다.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143석을 얻게 될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해보고요. 네.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지난주에 제가 조금 박하게 드렸죠. 네. 4석도 얹었습니다. 네. 79석. 79석. 하지만 80석으로 가려면 네. 경축사에서 박수만 좀 더 쳤어도 80석이 80석이 될 뻔도 했는데 메모를 해가지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메모를 그러니까 저는 이걸 또 민주당에서 굳이 논평으로 그거는 비하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건 오보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도. 문제는 뭐냐 예. 하면 이 5.18 기념식 때 네. 악수 안 해줬다고 네. 또 이 패싱이라고 뭐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이거는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하니까 뭐 박수나 악수 이런 좀 손 가지고 하는 것들은 그냥 빼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어요. 본질에 충실해 주십시오. 여야 모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은 79석. 알겠습니다. 네. 자, 최영일 평론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장보는 길, 학교길, 귀갓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함께합니다. 똑똑해지는 시사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주간 인물평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온라인 미디어 직설의 정주식 편집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한 주의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보는 시간입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오늘 첫 번째 주인공 누굽니까? 어제가 광복절이었죠? 예. 순국 선열을 기리고 광복의 기쁨을 만끽해야 할 광복절날 광화문 한복판에서 망원 퍼레이드가 펼쳐졌습니다. 네. 어제 숭례문 앞에서는 우리공화당 주최로 8.15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퇴진의 날 행사가 열렸고 광화문에서는 한기총 주최로 문재인 대통령 하야 국민대회가 열렸는데요. 먼저 여기서 나온 망언들을 몇 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뉴스 진품가품 코너에서 현장 상황 들어봤는데 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저기 청와대 뻘건 거 보이죠? 태극기로 빨갱이들 몰아내야 되겠죠? 라고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말씀하셨고요. 사기 탄핵에 지금도 고생하시는 박근혜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라고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그리고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님께서는 킬문 투 세이브 코리아, 그러니까 뭐 해석하면 한국을 구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뭐 죽여야 된다, 뭐 이런 피켓을 들고 행사에 참석하시기도 했습니다. 왜 그 한글로는 안 합니까? 그러게요. 있어 보이려고 그러셨나요? 있어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분이 미국을 또 좋아하시니까 또 영어를 좋아하시는 게 아닐까. 그거보다는 한국을 구하기 위해서 문을 죽여라. 이런 말을 한글로 쓰기엔 부담스러워서 그런 건 아니었나? 너무 노골적이로 보일까? 예. 저는 그 이분들의 발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노회찬 대표의 유명한 어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기억을 하는데, 저는 이분들을 보면서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외계인하고 손잡고서 우리 정부를 공격할 분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다음 인물 만나보겠습니다. 다음은 일본 화장품 기업 DHC 이야기인데요. 그래요. 네. 저는 화장품을 이용해보지 않습니다만은 DHC의 브랜드는 이제 알게 됐어요. 네, 요즘에 아주 익히 알게 됐는데요. 네. 이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DHC 텔레비전의 혐한 방송이 광복절에도 계속되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불매운동이 거세지자 13일에 DH 코리아에서는 혐한 방송에 대한 사과문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어제 DHC TV에 야마다 아키라 대표가 나와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과문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살해 협박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면서, 또 DHC TV 홈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혐한 방송은 사실에 입각한 정당한 비평이다 라는 또 입장문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사과문입니까? 뭐 골탕 먹이는 또 한 번에
조롱이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한국이 일본 덕분에 좀 잘 살게 됐다 이런 류의 그 망언들을 좀 그 일본 우익의 망언들을 익숙하게 좀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 DHC 방송에서는 그 정도의 왜곡을 넘어서서 정말 요즘 말로 신박한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사실 일고의 가치도 없긴 하지만 이 중에서 딱 한 가지만 바로잡겠습니다. 네. 7월 30일 방송에 하쿠타 나오키라는 소설가가 나와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 조선인들은 한문을 썼는데 한문을 문자화하지 못해서 일본이 만든 교과서로 한글을 배포했다. 그리고 일본이 한글을 통일시켰기 때문에 네. 지금의 한글이 됐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게 무슨 근거가 있냐면 이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게 1930년 조선 총독부가 보통학교 언문 철자법이라는 맞춤법을 공표했다. 네. 그래서 한글을 일본이 만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 이전에 언문이라고 해가지고 한글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멀리 갈 곳도 없이 예. 1894년 갑오개혁 때 네. 이미 고종 황제가 네. 모든 법률 칙령은 국문 그러니까 한글을 기본으로 하라 이렇게 명한 바가 있고요. 1907년 대한제국에서는 국문연구소를 세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주시경 선생을 비롯한 한국의 학자들께서 맞춤법 초안을 연구하셨는데요. 네. 그리고 1948년에 한국 정부가 수립되고서 채택한 것은 그 총독부에서 만든 언문 철자법이 아니라 네. 1933년에 네. 조선어학회에서 만든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 한글을 만들고 가르쳤다는 얘기가 전혀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는 거죠. 제가 참 이런 얘기를 하기 너무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서 좀 네. 민망하기도 하네요.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게 돼가지고. 그러네, 죄송합니다. 참. 알겠습니다. 자, 네. 다음 인물 만나보겠습니다. 예, 다음은 의료사고와 관련한 소식입니다. 네. 지난 4월 수원의 A병원에서 50대 남성이 맹장 수술을 받았는데요. 네. 수술 이후에 이 환자가 열이 나고 복부에 통증이 있다고 지속적으로 호소를 했지만 네. 이 병원에서는 항생제만 처방을 했다고 해요. 오. 그런데 너무 고통이 심해지자 네. 이분이 그 대학병원을 찾아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네. 뱃속에서 길이 42cm, 너비 7cm 크기의 거지가 발견됐습니다. 거지가? 호호. 이걸 긴급 수술을 통해서 제거를 했는데 네. 이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예. 이 최초 수술을 했던 병원 측에서 이 소식을 듣고 뭐라고 했냐면 이 거지를 환자가 먹은 게 아니냐라고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김용민 씨 거지 드셔보신 적 있어요? 거지를 왜 먹어요? 제가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은 그 먹방 방송들을 보거든요. 그래도 거지를 먹은 방송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환자분이 3개월 동안 이 소장에 이 세상에. 거지를 안고 사시면서 네. 이 소장에 천공이 생기고 곳곳에서 염증이 발견됐다고 그럼요. 합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도 실수로 이런 환자에게 고통을 안겨놓고서 아니 그 환자에게 거지 먹은 거 아니야? 라고 묻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분을 참 말하기 전에 생각을 너무 안 하신 게 아닌가